안녕하세요. 22차 전력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들어 처음 하는 전력 포럼인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루다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하반기 때는 좀 자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관련 주제가 코로나 이후 전력 산업이라는 주제로 하는데요. 우선 김창섭 이사장님께서 키노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사장님.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이렇게 해서 제한된 분만 이렇게 모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공공부문에 다시 와서 이제 1년 4개월 20일 임기가 남았는데요. 지난 한 1년 이렇게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현업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기의식도 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진짜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임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좀 약간 좀 진지하게 좀 전반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전력 생태, 에너지 생태계 포괄적으로 에너지 생태계도 그렇고 전력 생태계가 제가 예전부터 뭐 변곡점에 있다고 뭐 몇 년 전부터 얘기는 하긴 했는데, 이게 진짜 이제 가시권 내에 이제 그런 일들이 도래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명확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력 생태계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1962년 1월 13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발표되고요. 그 다음에 서너 달 후에 제 기억으로 4월인데 이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공장을 몇 개 지을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장 몇 개 지으면 전기가 얼마나 소요될 거다 판단을 해서 발전소를 미리 짓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962년 4월 제1차 장기전원 개발 계획이 발표됩니다. 이것이 국가주도 성장을 하고 전력이 이제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시기인데요. 중요한 특징은 60년 동안 거의 60년이 됐는데 전력업계가 노력을 하지 않고 상관없이 수요가 자연 순증을 쭉 해왔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건 안 하건 수요가 늘어나고 우리 먹거리가 늘어나고 그 먹거리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발전소 송배 전망을 지어서 운영을 하면 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민간 기업이 뭐 LG전자라든가 포스코라든가 있다면 그들이 시장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수요가 먹거리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쉬운 게임을 좀 해오고 있었죠. 그래서 60년 동안은 우리 국익하고 전력업계의 이익이 항상 일치되던 시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업계가 국가의 전력 수급을 책임져 주면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던 아주 어너러블한 시대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엔 최근에 그런 일 없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불과 4, 5년 전만 해도 우리가 술자리에서 만나면은 자연스럽게 조국과 민족 뭐 이러고 그랬거든요. 너무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뀐 거죠. 8차 때도 그렇지만 9차 전력수급 계획에서도 이제 수요 포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명확히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 한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것, 그다음에 우리 인구가 줄어드는 거, 제조업의 위상의 추락 이런 거 등등 하면 예전처럼 가만히 앉아도 수요가 늘어서 그걸 위해서 선투자를 해야 되고 선투자를 하면 조직이 늘고 뭐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업계인데 여기도 비즈니스 하는 곳인데 결국은 업계라는 거는 매출이 일어나야 되고 또 신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인가? 저는 아닐 수 있다 봅니다. 지금은 다행히 신재생이라든가 등으로 품목 전환을 하다 보니까 이제 TV 시장은 포화됐지만 흑백 TV를 칼라 TV로 이제 바꾼다 뭐 이런 명목하에 투자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현업에 책임지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업이 계속 매출과 신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큰 변화다. 이것이 변곡점 하나고요.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환경 이슈가 커졌습니다. 뭐 탈원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말이 많고, 탈석탄, 그러니까 8차는 탈원전, 9차는 탈석탄,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좀 포지티브하게 그린 뉴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탈석탄도 지금 뭐 월성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탈석탄 같은 경우에 9차 같은 경우에는 비용 평가도 거의 하지 않고 뭐 비용이 얼마 될지도 알 수도 없는 수준으로 일단 9차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9차가 또 나중에 어떻게 해석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금 부분이 전혀 논의가 없기 때문에.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지금 뭐 정치적 담론으로는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지만, 사실 당정청, 그다음에 뭐 산업부, 저희 기관 이런 거 보면은 도대체 그린 뉴딜이 뭐냐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도 말이 많습니다. 정치 담론으로는 확고하게 자리 잡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에 대해서는 되게 말이 많고요. 거기에 미세먼지, 기후 이런 게 있어서 국가 감축 목표, ETS, 환경급전 등등이 여러 이슈가 이제 한꺼번에 몰아치는데, 문제는 이게 방향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사실 뭐 탈원전이라는 단어가 그렇지만 사실 수요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원전 건설할 이유는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탈석탄은 세계적인 추세니까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에너지 피플하고 환경 피플이 예전에 별로 만난 적이 없어요. 서로 경원시하면서 지냈지. 최근에 보면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는 그룹이 대부분 다 환경적 보이스를 갖고 있는 그룹입니다. 그럼 이것이 그러면 이제 과도한 정치적 압박 때문에 그러냐? 꼭 그렇게 보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실제로 에너지 전력 수요가 늘지 않고 투자가 정체되는 상태에서 환경적 이슈가 들어오니까 그건 뭐 사실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60년 동안 우리가 운영해 오던, 원별로 이렇게 수급 계획 만들어져 해오던 계획 체계가 다 흔들리고 있는 상태죠. 잘 안 맞아 들어가는 거죠, 지금 사실은. 그러면은 이게 과연 플랜드 이코노미인데 시장으로는 보내지 못했고, 우리 전력 시장은 시장으로는 보내지 못했고, 그다음에 계획으로 작동시켰는데 계획에 입각한 룰 가지고 작동을 시켰는데 계획이 작동을 안 하는 거죠. 룰은 옛날 방식으로 계속 관성을 가지고 가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가 업의 입장에서 이미 국익과 업의 이익이 꼭 일치되기 어려운 시대를 이제 우리가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시장으로 갔으면 이게 큰 문제가 아닌데, 이게 여전히 퍼블릭 도메인에서 가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계획 체계가 흔들리고 친환경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이게 정의로우냐 아니냐라는 걸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업에 적정 수익률이 담보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렵습니다. 게다가 요금 얘기는 지금은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요금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예전에 일부 녹색성장위원회 이런 데서 요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지쳐서 그러는지 요금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흑백 TV를 칼라 TV로 바꾸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살 수 있는 돈에 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누가 지불하느냐? 결국은 이 업계 내에서 차출내는 겁니다. 지금은 한전이 내는 거죠. 한전이. 예전 같으면은 지금같이 저유가 시대면요, 한전이 대규모 흑자를 이루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간신히 흑자를 간신히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예전 개념으로 보면은 사실은 적자나 마찬가지죠,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 업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매출도 이제 불확실하고, 신규 투자도 그렇고, 특히 적정 수익률이 담보되지 않는 산업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매출도 그렇고 수익률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 그 거대한 생태계 내에 사는 우리들, 기업들, 또 거기서 컨설팅해서 또 추가 비용을 좀 돈벌이를 좀 해야 되는 우리 같은 교수들, 전문가들, 뭐 등등 여러 생태계 모든 플레이어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는 어쩔 수 없어요. 수요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수익률도 이게 너무 정치적 이슈나 이런 등등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 복잡한 시스템이 더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게 처리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적정 수익률에 관한 논의조차 힘든, 실무적으로나 정무적으로나 그런 상태인데, 저희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제 공단 입장에서, 에너지공단 입장에서 보면 기술 경쟁력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학연이 정말 대외 기술력이 있느냐? 저희가 요즘에 그 SPC에 관한 신재생 공기업의 SPC에 관한 검토 의견을 거래소하고 저희가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외산품 대비 국내 제품이 너무 이제 가격 경쟁력이나 품질 면에서, 기술 경쟁 측면에서 이제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 중입니다. 이거를 중국산으로 하게 되면은 수익률이 확 높아져요. 똑같은 기준 가격에 의해서 본다면 국산품으로 하면은 이득이 안 남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SPC 부분에서 우리가 풀어버리면 그냥 내수 방어는 힘들어진다는 개념이 되고, 내수 방어 힘들다는 말은 신재생 중심의 그린 뉴딜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그럼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중국산 패널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다 그 나라의 산학연의 총체적인 역량의 반영물인데 어렵죠? 인버터도 안 돼요. 이제 인버터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중전기 산업이라는 게 효성, LS산전, 현대일렉트릭인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보면은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굉장히 멋있는 그린 뉴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걸 가지고 믹스도 조정하면서 동시에 일자리도 만들어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의 핵심은 기술 경쟁력인데, 이 부분이 어려운 것 같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렇다고 기술 경쟁력이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지만 이제 역전이 돼가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우리의 인프라의 노화 내지는 포화 현상도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전력 그리드, 가스 그리드, 열 그리드, 이런 그리드 부분을 좀 어떻게 할 것이냐. 최근에 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기간 설비 무슨 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 요지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인프라들, 도로, 뭐 통신, 뭐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노후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문제 의식에서 국가가 갖고 있는 전체 인프라를 다 한번 리뷰해서 어떻게 할지를 챙겨보자고 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노화와 포화는 이제 현실이에요. 이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열수송관 같은 안전사고는 계속 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인프라를 고칠 수 있는 돈은 지금 발전기 짓는 돈도 없고, 뭐 신예대 보조금 주는 돈도 다 한전 적자로 커버하는 상태에서 인프라를 바꿀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서 이제 한계가 있지 않은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저희가 이제 보는 부분은, 그러면 각종 인프라 중에서 비용 말고 가치를 창출해 줄 수 있는 인프라는 또 뭐냐 보면은 사실은 지금 보면 배전망이에요. 배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럼 이 배전을 어떻게 진흥화하고 플랫폼화하고 할 것인가가 제가 보기에 에너지 인프라의 노후와 포화 현상에서 그나마 비용을 들이는 것 중에서 그나마 가치를 새로 창출해 나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배전망이다. 이 배전망을 쪼갤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전 배전직의 이 독점성은 불가피한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이제 배전망의 진흥화, 플랫폼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걸로 쓸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한테 주어진 이슈다. 그래서 지금 한전 배전하고 또 공단하고 좀 논쟁이 좀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 부분은 부족한 기술 경쟁이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갑자기 교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고 국책연구소
박사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인력도 노후화되고 있거든요. 보조금에 많이 찌들어 있고. 그래서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 수준의 기술력 수준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적정 포지션을 뭐를 잡을 것이냐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 자꾸 아름다운 얘기를 해가지고 뭐 마치 꿈 같은 얘기를 하면서 뭐 세계 1등을 하고 이런 얘기는 그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 했어요. 기술이 안 되면 그래 현지 공장화라도 해서 일자리라도 유지해야 된다. 뭐 두준건도 그렇고 뭐 연료전자 SK건설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산업의 적정 포지셔닝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현실을 정확히 인정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의 계획 체계는 계속 꿈 같은 얘기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기업도 트렌드를 자꾸 쫓아가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어디에 위치해야지 그나마 이 부족해진 투자 시장 규모도 정체되고 수익률이 있는 것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수익률 아닙니까? 재투자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수준의 기술력에 적합한 자리매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계획은 분명히 이상주의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그들의 그게 비즈니스거든요. 또 계획을 멋있게 만드는 게 또 계획을 만드는 부서의 그 덕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말 냉정히 바라봐야 된다. 옛날처럼 논의가 좀 잘못되더라도 어차피 내년에 또 수요가 늘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수요가 포화되고 있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수익률은 담보되기 어렵고 게다가 기술력도 이제 부족해지고 해서 전력업계가 여전히 국가의 전력 수급을 책임져야 되는 임무는 여전히 유효하면서 업이 살아가야 되니까 그럼 젊은 여기 공기업의 과장급 차장급들 그들은 미래가 뭐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 1급들 미래 말고 과차장급들 미래는 무엇일 것이냐 이 고민을 우리가 다시 진지하게 계급 이익에 입각해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좀 선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60년간의 안정적이고 풍요했던 전력 생태계는 새로운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 중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여기 저기 계신 이호평 부사장님은 항상 지도가 없는 곳에 이제 진입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전력 생태계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보기에 제일 큰 문제는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일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기업만뿐만 아닙니다. 산학연 공이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보조금이 충만한 시대인데 보조금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보조금이 사라지게 되면은 사실은 산학연도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작년에 신재생 학회가 갔는데 그때 기업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기업이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안 내니까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또 아이러니하죠. 그 어려웠던 시절에는 기업들이 돈을 내서 오히려 3020 계획이 있기 전에는 꽉 차 있었는데 3020 계획이 발표된 그 시점에서는 광주에서 행사가 너무 썰렁했었습니다. 결국 기업이 돈을 낼 수 있어야지 여력으로 돈을 낼 수 있어야지 산학연이건 홍보건 이루어지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중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 발전사업, 뭐 제조사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퍼레이션 비즈니스 하는 게 있고 망사업하는 데가 있고 판매 사업하는 데가 있고 신재생 사업하는 데가 있는데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는 새로운 이슈가 될 겁니다. 이미 분산화 정책으로 입각해가지고 이미 달라졌잖아요. 석탄 뺐지 않습니까? 원자력 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누적된 문제가 있더라도 새로운 투자로 다 그걸 커버하면서 60년을 버텨왔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문제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멋진 말을 누가 하더라도 결국은 내일은 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 게 갑자기 죽지는 않을 거예요. 천천히 죽는 거죠. 천천히. 그러나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과연 누가 살아남을까? 한수호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기 SK E&S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기 위례 사장님 오신데 위례 사장님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미 신재생만 해도 태양광만 해도 수익률 저하로 적이 될 판이어가지고 우리가 수익률을 조정을 했는데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면에 우리 업계는 공적인 영역입니다. 여전히 수급을 책임져야 하면 나라가 망하니까. 전기가 없는 사회는 그냥 망하는 나라예요. 그냥 아프리카보다 더 비참한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력 수급은 불가피한데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사석에서 하면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TSO는 어떻게 할 거냐, DSO, DMO를 어떻게 할 거냐, ETS가 어떻게 될 거냐, 뭐 RPS는 뭐냐, 뭐 각종 플랜은 어떻게 할 거냐.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죠. 예전 같으면 우리 문경섭 처장 아저씨인데 그냥 거래소만 욕하면 됐어요. 예전 같으면 저놈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지금 환경부도 있고 누구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누구를 비난하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저런 영역만 복잡해진 게 아니라 거버넌스도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딱 누굴 찍어서 엘리트를 보내가지고 해결하면 되는 수준이었는데 예전 같으면 지금은 산업 자체도 힘이 약해졌고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엄두가 안 나는 수준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래도 지금까지 이게 가요. 그래도 왜냐하면 아직은 돈을 낼 수 있으니까. 유일하게 지금 한전 사장님이 단독으로 난 돈을 못 내 이러면서 이제 버티고 계시는 건데 그걸 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그러나 어쨌든 저 복잡성의 문제가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는 물량의 문제로 전환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량의 문제로. 옛날부터 동자부 공무원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가격 파동은 위기가 아닌데 물량 파동이 위기라고. 우리는 항상 정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런 소프트웨어적인 룰의 문제가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 정전의 위기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문제 처리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어디로 진화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되게 약합니다. 전략산업 구조 개편이 제가 보기에 마지막 정부의 로드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정부의 로드맵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건 바이 건으로 얘기할 뿐이지.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디로 진화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은 이 논의 자체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구조 개편 논의 우리 안 하죠. 이 의사결정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논의도 이제 거의 없어요. 의외로 없죠. 먹거리 논쟁도 없고 그 말 많던 혁신에 관한 이야기도 이제 없어요. 그래서 근데 국가의 힘은 코로나 이후에 또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WTO 약화 등으로 해서 국가의 힘은 점점 더 커지게 돼 있고 국가는 이러한 복잡성의 문제를 처리할 능력도 없이 그냥 떠밀려 가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어느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들리는 진화에 대한 목소리는 환경론자들 목소리밖에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산업부가 무슨 발언하는 거 있습니까? 뭐 한전 없어요 요즘에. 그래서 어디로 진화해야 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각자 도생을 하게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각자 도생은 가장 나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뭐 공단 따로, 한전 따로, 한전에서도 배전 따로, 송전 따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 업의 임무는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어디로 진화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결론은 모두 살아남을 수는 없을 것이다고요. 수급 안정에 대한 공적 임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것이냐, 저는 좀 요즘 극단적으로 얘기하는데 정전을 좀 받아들이는 사회로 가야 된다. 불가피하게 부분 정전 날 거예요. 오히려 그게 정상 사회로, 그게 뉴 노멀이 되는 사회로 가는 거를 받아들여야지. 그 옛날 방식 잠깐 생각하면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진화의 방향입니다. 이 진화에 대한 방향은 논의가 돼야 돼요. 정전 날 수 있고요. 누구 죽을 수 있어요. 문제는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없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고 더 많은 돈이 들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복잡한 하나하나도 복잡한데 저것이 더 복잡하게 돼가지고 감당하지 못할 영역으로 갈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디로 진화해야 될 것이냐 논의만은
구체적으로 꿈 같은 얘기 말고요. 뭐 북극곰 얘기 뭐 이런 얘기 말고 진짜 업의 입장에서 이거는 논의를 반드시 해야 되고 전력 포럼은 유일하게 실무적인 다루는 단위니까 꼭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또 하나는 국익하고 업의 특성이 우리가 완전 민간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완전 민간이 될 수가 없어요. 상당 부분이 공공 부분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 부분은 시장하고 국익을 항상 일치시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공공 부분이거든요. 그걸 이 안에 민간도 살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시 국익하고 업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국익하고 업의 이익을 다시 일치시키는 노력을 우리가 다시 해야 된다. 지금은 안 맞아요. 업의 이익하고 국익이 잘 안 맞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력 생태계가 이제 변곡점을 확실히 예전에 변곡점이 지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저는 요즘 과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변곡점은 지났다. 그러면은 실천 가능성. 그 자꾸 비현실적인 얘기, 신자생 100% 이런 게 힘을 쓰거든요. 그런 거 안 돼요. 한전을 쪼개자. 이것도 쉽지 않아요. 판매를 개방하는 정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실천 가능한 범주 내에서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혁신성을 가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전기 상품 파는 방식으로는 우리가 살기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는 훨씬 더 빠르게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 자꾸 옛날 방식으로 디플리케이션해서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얼마 남지 않은 그 재 중에서 뽑아서 혁신성 있는 요소를 뽑아서 그거를 되살려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해외로 나가고. 마지막으로 개방성인데 이게 지금은 이제 사실상 각자 도생의 시대로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이제 업의 얘기 안 맞아요. 우리가 이제 팀처럼 잘 안 됩니다. 이제 단일 회사 내에서도 직군끼리 입장이 다르고 다 이익이 달라서 이제 서로 안 믿잖아요. 그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그 상태에서 그나마 팀 플레이를 하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방성입니다. 서로 내가 뭘 하는지 알려줘야 돼요. 제가 여기 이제 한전 분들 내가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니까 배전 같은 경우에도 배전이 그게 중요한데 배전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주세요. 이런 말 제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제는 개방적으로 서로 얘기를 해서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실천 가능성 범위에서 논쟁을 해야 되고 기존 방식의 혁신적인 걸 통해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래서 이 갈라파고스에서 벗어나야 되고 개방성이라는 입장에서 각자 도성에서 벗어나서 좀 하다못해 조그만 팀들이라도 싸울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원칙 속에서 이제 지난 60년의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좀 더 많은 사람이 살아남고 좀 더 공적인 임무를 수행을 할 수 있고 업이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60년짜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여건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봅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좀 무거운 얘기인데 안 갈 수 없어요. 제가 이제 현업에서 이제 기관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절실히 느껴집니다. 하루하루가 예전 같지가 않아서. 하여튼 우리 전력 포럼이 이런 측면에서 좀 많은 기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 그 김창수 지사님 굉장히 무거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썩 밝은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아까 김 교수님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환경급정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제 저희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한전을 뺀 그 한전 자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석탄 발전소에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이제 환경 문제 특히 이제 탈석탄으로 가게 되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환경 관련 정산금에서는 보면 그 RBS 정산금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지금 그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련된 비용은 뭐 한 3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데 지금은 무상 할당이 거의 97%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비용이 크지 않은데 만약 저거를 계획대로 계속 이제 유상 할당으로 옮기거나 환경급정을 강화시키게 되면 그 비용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환경급전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현재 뭐 2차 계획 기간으로 해서 그 97%를 무상할당하고 있는데 이제 3차 계획 기간 내년부터 시작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그 90% 이내로 한다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배출권 거래제가 이렇게 뭐 유동성이 풍부하지도 않고 이제 그런데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 실제 배출권 거래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 양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전체 거래량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전력 부분에 하고 있고 특히 그 배출권을 구매하는 부분, 그 배출권 구매자의 한 80% 아니 70% 정도가 지금 발전 부문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 부문이 배출권을 그냥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그 우리가 앞으로 지금 온실가스 문제가 전체 전 지구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상황이 큰데 그게 이제 굉장히 압력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뭐 18년에 발표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당초에 냈던 것보다 이제 추가적으로 더 감축을 한다고 했던 부분이 되는데 그중 이제 상당히 큰 부분이 지금 이쪽 죄송합니다. 이 전환 부분에서 지금 기존에 있던 것보다 거의 한 3,400만 톤을 더 줄인다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 9차 계획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전력 부분에서 이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데 이제 그런 줄이는 게 가능한지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봤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그 온실가스 종합정보 시스템에 있는 지금 대상 업체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지금 파란색으로 있는 부분이 그 원래 사전 할당된 그 국가 목표였는데 실제 그 사전 할당된 그 업체들의 실적 배출량을 보면 그거보다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더 많고 특히 오른쪽에 있는 전환 부분 발전 쪽에서 보시면 지금 그 할당량은 좀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 배출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가 온실가스를 진짜 감축을 이대로 갈 수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좀 회의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뭔가 여기 대안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9차 계획에서 그걸 좀 실제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실제 그러면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전력 부분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그 눈에 보이는 방식이 뭐냐면 석탄을 줄이는 거죠. 결국은 석탄 발전량을 줄이는 건데 그 석탄 발전량을 어떻게 줄일 거냐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배출권 거래제를 좀 더 강화하든지 해가지고 실제 그 배출권의 변동비를 우리가 지금 별도 정산하고 있는데 그 별도 정산하지 않고 발전기에다가 그 변동비를 반영해가지고 하자 이제 그런 방식이 있는 거고요. 이제 또 하나는 그것보다 아예 그냥 실제로 그 온실가스 감축량 자체를 우리가 시장에서 한번 처리를 해보자 이런 논의가 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배출권 비용을 변동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논리적으로 따지면 결국은 우리가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연료비 기준에서 시장을 운영하는 거죠. 발전기가 지금 전기를 생산하는데 거기 연료가 들어가는 거고 그 연료비를 우리가 지금 CBP 시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정산하고 거기서 나오는 배출가스 문제는 따로 정산하는 지금 이런 체제인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환경입증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 비용을 배출권 관련된 비용을 아예 변동비에다 반영을 하자라는 취지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전기를 생산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온실가스가 나오는지 이 배출계수를 반영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변동비에다가 이런 식으로 배출권 가격하고 배출계수를 곱해가지고 뭔가 비용을 만들어서 추가하면 되지 않겠냐는 게 가장 기본적인 논의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전력 시장은 시간 단위로 S&P가 만들어서 가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간 단위로 계속 가격이 바뀌는 거죠. 근데 배출권은 연간 단위로 주어지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실제 배출권이 적용되는 것은 실제로 비용이 반영돼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단위로 이루어지는 그 가격하고 이 시간을 어떻게 맞출 거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무상 할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전회사가 배출권을 배출하는데도 그것은 무상으로 이걸 그냥 배출할 수 있다고 지금 주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얽혀가지고 실제 문제가 이제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CPC상 그대로 이제 하는 방식이 뭐냐면 진짜 비용만 가지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실제로 배출한 비용이 얼마니까 그 비용을 넣어서 해보자라는 게 지금 초안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현재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가 예를 들면 이게 석탄 발전소가 있고 가스 발전소가 있고 그게 발전량이 대략 800메가와트, 500메가와트 이런 식으로 발전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료비가 60원, 80원 이렇게 해서 지금 가스가 좀 더 비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배출 계수가 석탄은 0.9, 그 다음에 가스는 0.4 해서 지금 석탄이 가스보다도 2배 많이 더 온실가스 배출한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특성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제 근데 무상할당을 좀 실제 배출량이 대략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걸 곱하게 되면 예를 720, 200 이렇게 될 텐데 그 중에 무상할당을 한 680, 190 이 정도 무상할당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석탄 같은 경우에는 40을 사야 되겠죠. 근데 그게 배출권 가격이 예를 들어 톤당 2만 원이다. 그러면 두 개로 곱해가지고 한 800만큼의 단위로 1,000원 단위로 하면 이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배출권을 사야 되겠습니다. 근데 가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10 정도 사면 되니까 이제 한 200 정도 사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이제 한 1, 2년 전에 배출권을 실제 비용을 지불한 것이 왼쪽 같이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현재가 됐습니다. 현재 발전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 그러면 저 배출권 비용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기존에 발전량이 800이었고 그 다음에 비용을 지불한 게 800만큼 했으니까 킬로와트당 한 1원 정도 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비용을 석탄회사 부과를 해서 60원이 아니고 61원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전량이 500인데 들어간 돈이 200만큼 들어갔으니까 나누면 단가가 킬로와트 한 0.4원 정도 돼서 80원이 아니고 80.4원 이렇게 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을 운영하겠죠. 그렇게 시장을 운영하는데 배출권 가격이 예를 들면 4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런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수단을 통해 가지고 발전량을 석탄을 좀 더 줄여 가지고 예를 들면 석탄은 발전량이 700이 되고 그 다음에 가스는 60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스가 좀 더 발전하고 석탄이 좀 줄인 거죠. 이렇게 됐는데 할당을 어떻게 했느냐 이제 따라서 다른데 할당량은 그냥 우리가 그랜디 파더링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똑같이 줄였다 가정하겠습니다. 좀 더 줄였습니다. 아까는 무상 할당이 680이었는데 그걸 640으로 줄이고 190을 180으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산해 보면 배출량이 어떻게 되면 630, 240 이렇게 바뀔 겁니다. 발전량을 곱해보면 결국 그러면 석탄은 어떻게 되냐면 무상할당분보다 배출을 덜 했기 때문에 팔 수 있어서 돈을 갖다가 여기 400만큼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가스 발전기 같은 거 어떻게 되냐면 이걸 추가로 60만큼을 더 했기 때문에 2,400이라는 만큼을 배출권을 사와야 됩니다. 근데 정산되는 금액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가스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게 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가가 1원 했기 때문에 지금 정산금이 실제 발전량 이게 700에다 곱해서 700만큼을 이제 배출권에 관련된 비용을 따로 정산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가스 복합 같은 경우에는 600 발전량에다가 이게 0.4원을 곱하게 되면 240만큼을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석탄 발전소는 어떻게 되면 네트로 1,100만큼 돈이 남고 가스 발전소는 2,160만큼 적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스하고 전기하고 배출권하고 그 다음에 연료비 변동비 CPP 시장에서의 시간 차이 때문에 생기는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한 보상이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배출권 할당을 어떻게 실제하고 어떻게 맞출 거냐 하는 그런 문제를 복잡으로 얽히다 보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좀 더 부담을 져야 되는 석탄 발전소에서는 이익이 나고, 반대로 그 가스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배출권을 통해서 굉장한 적자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실제로 이 배출량이 잘 뚫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죠. 실제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걸 잘못 쓰다 보니까 뭐 0.1원 하고 1원 정도 올라가지고는 배출권 비용이 반영이 안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실제 경제 논리에서 한계 비용 방식으로, 그러니까 배출권을 거래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마지널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 실제 배출권 비용을 100%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똑같습니다. 왼쪽이 다 똑같고 왼쪽은 그 같은 상황이고 현재도 운영도 같습니다. 그래서 발전기가 이렇게 운행된다고 가정하고, 단지 달라지는 게 뭐냐면 배출권 가격을 반영하는 방식이, 현재 예를 들면 가격이 4만 원이라면 그 4만 원에다가 배출계수 0.9로 곱해가지고 석탄은 36원, 킬로와트는 36원의 비용이 반영되는 거고, 가스는 예를 들면 0.4 곱해가지고 16원이 반영될 수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두 개를 지금 곱하기 더하게 되면 연료비 60원에다가 하게 되면 96원이 되고, 그 다음에 가스도 16원 되면 96원에서 두 개가 같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급전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똑같은 식으로 배출량도 같고 결국 하다 보면 배출권을 구매하는 비용도 뭐 달라질 리 없겠습니다. 그 달라지는 게 뭐냐면 정상금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뭐냐면 이게 발전을 700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다 그 비용이 36원으로 했기 때문에 36원에다가 곱하게 되면 25,200이란 만큼의 정산이 될 거고, 가스도 600에다가 16원을 곱해서 9,600이라는 돈을 정산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배출권과 관련해서 이 각각 발전회사가 받은 걸 생각해 보면은 석탄이 25,600, 여기가 7,200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오죠. 왜냐하면 S&P 자체가 아까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전회사들이 굉장히 둘 다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그러면 이 많은 돈을 소비자가 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만 보면 발전회사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 것들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무상으로 할당된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무상으로 할당된 부분은 결국은 발전회사가 가진 몫이 아니고 이 부분을 소비자한테 만약에 돌려줘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이 무상 할당된 부분에다가 배출권 가격을 곱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 이 정확하게 나는 수익이 회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두 발전기가 지금 둘 다 한 개 발전기이기 때문에 각 발전기들이 정확히 자기 그냥 비용을 회수하는 정도로 해서 수익이 안 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가 환경급전에 대응할 수는 있겠죠.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배출권 비용을 실제 변동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하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대안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저렇게 하는 거 말고 그냥 좀 더 직접적으로 석탄 발전량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없겠냐 하는 게 있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뭐냐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석탄을 실제 발전할 수 있는 양을 아예 정해놓고 그거를 어떻게 배분하겠다,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걸 뭐 지금 이 신문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정부에서 이런 것을 검토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달라질지 보겠습니다. 근데 실제 지금 저렇게 석탄 발전기를 따로 해서 하는 방식은 그렇게 약간 효율적이지 않는 측면이 있다. 뭐냐면 온실가스는 석탄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한 절반 정도는 되지만 가스에서 여전히 온실가스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전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목표에서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석탄 내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석탄이 다 똑같은 석탄이 아니고 최근에 진 석탄 발전소하고 오래된 석탄하고는 배출량이 다릅니다. 똑같은 발전량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해서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석탄 발전량 자체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온실가스량 자체를 제한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현재 발전 비용 최소화하고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를 추가적인 제한을 넣어서 시장을 운영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최적 그 조건을 해가지고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최적 운영 조건이 발전기 연료비에다가 배출권 가격에 배출 개수 곱한 값이 변동비가 되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우리가 변동비를 반영하는 방식하고 이론적으로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뭐냐면 온실가스 자체를 배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배출권 비용을 100% 반영하는 방식이나 이론적으로는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든 온실가스를 반영한다 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를 갖다가 미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2030년 정도 지금 타겟을 맞춰서 그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구차는 논의 중이고 8차 수급이 있다. 그러니까 8차 수급 기준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뭐냐면 현재처럼 별도 정산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를 본 겁니다. 지금 그 전원들이 원전, 석탄, 가스 이런 전원 구성이 지금 정해져 있고 8차 수급 계획대로 재생에너지가 지금 맨 위에 진한 색처럼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원전이 맨 밑에 깔리고 석탄 발전기, 기조 발전기로 돌아가고 가스 발전기 돌아가는 이런 형태로 해서 현재하고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 부분이 왼쪽에서 그 발전기 비용 특성을 보면 석탄 발전기가 가스 발전기보다 비용이 대체적으로 낮아서 지금 2018년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하게 되면 석탄의 평균 연료비하고 가스 평균 연료비가 한 30원 정도, 킬로와트당 3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석탄이 베이스로 돌아가서 결국은 온실가스가 그렇게 될 경우 한 연간 한 2억 8천만 톤 정도, 뭐 이 정도 나오는 거로 됩니다. 그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계획으로 잡은 것보다 훨씬 많은 그 온실가스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출 가격이 한 킬로톤당 한 5만 원 정도 된다 가정하고 그거를 100% 변동비에 반영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당연히 둘 다 올라가지만 석탄이 상대적으로 변동비가 많이 올라가고 그 가스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서 그 평균 비용의 차이가 30원에서 5원 정도 차이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효율 나쁜 발전기들은 상대적으로 이 가스 발전기보다 더 뒤로 처져서 결국 급전이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 그림처럼 석탄 발전기가 상당히 그 수요에 낮을 때는 많이 안 돌아가는 뭐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결국 배출량이 한 2억 4천만 톤 정도 좀 줄을 거고요. 이거를 한 2억 톤 정도로 더 줄이려면 그 배출권 가격이 한 7만 원이 넘게 이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역전이 거의 이루어져서 평균적으로 가스 가격이 석탄보다도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더 석탄 발전량이 줄어가지고 온실가스가 한 2억 톤 정도로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경우에 비용은 좀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 가장 크게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가스하고 석탄의 연료 가격 차이입니다. 근데 그 연료 가격 차이가 우리가 지금 2001년부터 시장을 만들어서 지금 쭉 한 20년간 운영을 했는데 그때 지금 이게 그 진한 선으로 있는 것처럼 석탄과 가스의 연료비 차이가 굉장히 변동이 심합니다. 뭐 초창기 한 40원 정도 됐다가 지금은 거의 20원대로까지 떨어졌는데 심할 때는 100원이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 가격이 좀 더 좁혀질 가능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한 30원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우리가 2억 톤으로 줄이려면 연료 비용이 기준보다 한 4조 원 정도가 연간 더 늘어나는 게 되는데 극단적으로 만약에 그 석탄과 연료비 차이가 다시 한 90원 정도로 벌어진다고 그러면 그게 거의 한 12조 원 정도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배출권 가격은 그게 톤당 한 20만 원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그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뭐 당장 지금 올해만 해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스 가격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져 가지고 만약에 가스 발전가가 한 킬로와트당 50원 수준이 된다. 그러면 2030년이 아니고 당장 올해에도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석탄 발전기가 이용률이 거의 50% 정도밖에 안 나고 만약 가을철에 굉장히 수요가 낮은 상황에서 가스가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석탄 발전기가 지금 이용률이 거의 휴일날, 일요일날 같은 데는 절반 정도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큰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아주 간단히 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 기존 그 설비를 가지고 이용률을 가지고 발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 가지고 뭐 정상금을 2018년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산출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이 신재생 에너지는 좀 이렇게 쭉 추세적으로 하락한다고 가정을 하고 원전, 석탄 이걸 넣어가지고 해보면은 비용이 전체 비용이 뭐 한 11% 정도 더 늘어나야 되는 거로 계산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제가 2018년 기준 연료비를 했기 때문에 연료 가격이 떨어진다면 뭐 이럴 수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냐면 석탄 발전기 이용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석탄 발전소가 수익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석탄이 지금과 같은 정상 단가로 된다 가정했을 텐데 그때 그럼 석탄 발전기가 고정비를 해소할 수 있겠느냐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실제 그러면 고정비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 해서 지금 뭐 다른 것보다 실제 시장에서 정산한 실적을 한번 봤습니다. 그 어떤 식으로 계산한 거냐면 그 시장에서 고정비라는 것을 실제 석탄의 정산 총 정산금에서 연료 비용을 빼고 그거를 설비용량으로 나눠 가지고 결국 설비용량당 연간 고정비를 얼마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석탄에서 공급했느냐 보니까 뭐 비쌀 때는 좀 더 하지만 그 굉장히 그 한전이 어려울 때 그때는 정산조 중에서 낮게 해가지고 지금 그 굉장히 고정비를 낮게 해줬지만 크게 보면 이용률 100% 기준으로 봤을 때 한 킬로와트 한 20원 정도 수준으로 평균적으로 우리가 보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설비에서 보상한다고 하게 되면 그걸 아까 식으로 정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 고정비하고 변동비 다 정산금 따져보면 그 고정비 회수 안 되는 비용이 2030년 가면 한 3조 원 정도 발전기들이 그 회수를 못하는 것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들이 적자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정도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우리가 온실가스를 그 감축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현재 시장에 굉장히 많은 한계점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그 두 가지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배출권 비용을 직접 비에 반영하는 방안. 그거는 현실적으로 실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처럼 하게 되면 실제 온실가스 감축이 굉장히 어려울 거고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다루고 달성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가능한 방법이 온실가스 비용을 100% 반영하고 그 남은 그 이익을 추가적으로 환수하는 그런 방식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 아닐까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방법 그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뭐냐면 우리가 전력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그 가격하고 실제 배출권이 이루어진 시장 가격이 굉장히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별도로 분리해서 발전회사가 그쪽에서 하는 것을 분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결국 뭐냐면 좌초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석탄 발전소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이 결국 소비자 비용하고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거냐 하는 부분을 좀 준비가 필요하다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천대학교 손승용입니다. 제목이 뭐 코로나 이후 그린 뉴딜과 분산자원 확산 촉진 수단으로서의 가상발전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네거티브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뭐 이게 포지티브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거티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면서 이렇게 상당히 이제 전력 산업에 많은 변화를 지금 가져오고 있고요. 이제 이걸 기화로 해가지고 그린 뉴딜에 대한 가속도가 좀 더 이렇게 세게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린 뉴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무엇을 할 거냐를 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탈출하기 위해서 혹은 활용을 하기 위해서 뭔가 좀 좋은 모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도 좀 많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로서 가상발전소라는 걸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거고요. 꼭 정답이라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접근들의 접근 방식을 좀 혁신을 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나가지고 결국 지금 우리한테 당장 닥치고 있는 것들이
에너지 수요가 세계적으로 전반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 자료가 꽤 재밌게 잘 만들어졌는데 19년도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인가? 2019년도에 에너지 디맨드 그로스를 보면은 이제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우리는 살짝 마이너스에 걸쳐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사태에 따라 가지고 2020년도에 디맨드 그로스를 보면 전부 다 네거티브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계적인 추세로 전부 이제 에너지 소비가 감소할 거다. 그래서 이후 같은 경우에 보면 전체적으로 한 15% 정도 감소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거기에다 겹쳐가지고 좋은 날씨까지 겹치는 바람에 신재생은 발전을 많이 하고 수요는 많이 줄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전에도 우리가 마이너스 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지만은 뭐 84파운드까지도 떨어졌다. 독일 같은 경우에 그리고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서도 이미 마이너스 가격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게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보면 수요 패턴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죠. 총량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은 잘 보시면은 윅데이에 있는 수요들이 보통은 아침부터 이렇게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휴일 주말 수요처럼 이제는 아침에도 천천히 올라가고 어딨죠?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면서 주말의 수요하고 총량이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 거고요. 또 앞에서도 뭐 여러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에너지 믹스에 있어서도 영향을 줍니다. 신재생은 그냥 꿋꿋하게 자기 용량대로 발전을 할 뿐이고 날씨가 좀 많이 나오게 되는데 다른 자원들은 거기에 의해 가지고 총량은 정해져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믹스가 바뀌게 되는데 보면 기존에 이 회색으로 표시된 게 락다운이 된 다음에 변화가 되는데 대부분 공통점은 석탄 발전은 감소하더라. 그리고 심지어는 석탄과 가스 사이에 믹스들이 바뀌는 그런 경향들도 나오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을 못했던 형태로 온전히 되기 시작할 거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경험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네거티브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에너지 산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투자 안 할 거다. 실제 우리 발전 계획도 보면은 이번에 수급 계획에서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몇 달씩 다 밀리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가격에 대한 경쟁력은 더 떨어질 거다. 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수요가 줄어드니까 원료 가격이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이 거꾸로 떨어지고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나쁘게 작용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에너지 원 간의 경쟁이 심화될 거다. 그전에는 석탄이든 석유든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신재생거래 조금 더 해. 이렇게 접근을 해왔는데 이제는 나도 살기가 힘든데 서로 굉장히 타이트한 경쟁을 하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들은 설치를 하고 싶은데 제조국이 셧다운을 해가지고 설비가 안 오더라. 사람을 풀어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전파 때문에 사람을 갖다 못 구하더라. 현장이 셧다운 되더라. 이런 상황들이 생겨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좀 단기간으로는 꽤 네거티브하게 작용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포지티브하게 보는 쪽에서는 오히려 차제에 우리가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RNA에서 보면은 아레나크 자료를 보면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베이스 라인에서 한 CO2 발생을 한 3분의 1 정도 줄이는 걸 갖다가 플랜트 시나리오를 가져왔는데 아예 트랜스포메이션 에너지 시나리오라고 해가지고 더 줄이자 라는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근거로 한 돈을 갖다 1달러를 투자하면 추가로 회수할 수 있는 게 장기적으로 한 3불에서 8불까지 회수할 수 있다. 충분히 투자에 대한 경제성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19조 달러를 2050년까지인가요? 투자하면은 한 뭐 50조에서 한 150조까지 편익이 발생할 거다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더 나가가지고 디카보나이제이션으로 가가지고 넷 제로로 갈 거냐, 코스트 제로로 갈 거냐에 따라 가지고 더 투자가 늘어나지만 편익은 더 늘어날 거다. 또한 이러한 투자들이 새로운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를 할 거다. 여기서 보면은 2050년까지 한 6,300만 명 정도 고용 창출이 거꾸로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위기가 생겼는데 우리가 어딘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붐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쪽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바른 게 아니냐.
정책들이 이렇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거꾸로 더 성장할 거다. 이렇게도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보면은 사실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었죠. 재생에너지가 많이 확산되고 얘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로 많이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변동성의 수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처음에 나타나는 것들이 총량적인 관점에서 송전단에서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재생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니까 캘리포니아의 덕커버처럼 낮 시간에 부하가 줄었다가 이제 갑자기 급격히 증가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고 우리도 뭐 어떤 자원을 만들자, 뭐 룰을 어떻게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는데 사실은 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한 5년 뒤나 10년 뒤 정도 올 거야. 이제 지금부터 준비해 봅시다. 이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또 배전단에서도 마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태양광이 한쪽 선에만 집중되어 있고 한쪽 선로에 없는 경우에 지금은 전압 제어를 변전소에서만 이 배전선단에 전압을 제어를 하게 되니까 한쪽은 전압이 높아지고 한쪽이 낮아지는 이제 이런 상황들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송전단하고 배전단에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놓고 어떻게 우리가 분산 자원을 수용할 거냐, 어떻게 들어오는 것들을 활용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미 현실이 돼버린 거죠. 부하가 감소하고 재생에너지가 확산이 맞물려 가지고 제주 부하가 보면은 평균 한 65만 킬로와트 정도 되는데 재생에너지가 65만 킬로와트라고 합니다. 용량으로. 그래서 태양광이 35만이고 풍력이 30만이고 여기에 가스가 있고요. 추가해 가지고 그러니까 부하가 낮은 날에는 그냥 재생에너지만 봐도 이미 지금 부하보다 많은 상황이 생겼고 그래서 풍력 발전기들을 컷오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6년부터 17, 18년까지도 재생에너지가 계속 들어오면서 증가를 하고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6회 정도 컷오프가 있었는데 올해는 벌써 5월까지만 해도 40회가 넘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들, 조금 미래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갑자기 현실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냐라는 고민이 갑자기 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프란스 티머만이라고 하는 유럽 커미션의 그린딜 치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투자하는 돈들은 전통적인 기존의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린딜의 유럽의 기본 방향으로 셋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말을 바꿔서 보면은 차제에 그냥 어차피 우리가 붐업을 위해서 뉴딜을 뭔가 해야 되는 거고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왕이면 신기술을 해서 새로운 산업에서 고용 창출하고 신시장에 뭐 글로벌리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을 갖다 차라리 차지를 하자 이제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에서도 아마 그린 뉴딜하고 지금 디지털 뉴딜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똑같은 논리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다 투자할 거냐? 우리도 신기술에 투자하고 새롭게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곳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로 가게 될 것 같고요. 이번에 3차 추경에도 보면은 뭐 5.1조 정도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데 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로 나뉘어 있고요. 그 속에 있는 주요 항목들 중에 뭐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거 몇 개를 그냥 손 가는 대로 발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제로 에너지화하자, 뭐 그린 타운을 만들자, 스마트 산단을 하자, 미트기를 하자, 농촌 태양광 보급을 하자, 뭐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고 아마 다들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면 이제 하나하나들은 보면은 그럴싸해요.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있으면 좋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좀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좀 전통적인 접근 아니냐 하나하나의 좀 수직적인 산업 차원에서 이렇게 독립된 섹터에서의 어떤 산업을 갖다가 검토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어떤 설비의 보급을 위주로 해서 검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결국 신산업 발현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촉진될 거냐 혁신적인 기술이 나올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이제 더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산업 간의 정합성이 잘 맞느냐 이제 이걸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확산하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추가해서 막 보급하는 계획을 짰는데 이제 문제는 앞에서는 변동성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럼 변동성의 수용을 위해서는 거기에서 증가하는 변동성만큼 어떤 일을 해주고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맞춰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좀 더 촉진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지난 한 몇 년간을 보면 메르스도 있었고 그죠? 이렇게 코로나도 있었고 서브프라임 몰기지 사태도 있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형태의 외부 변수들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우리 에너지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대부분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원가도 있고 뭐 여러 개도 있지만은 사실은 변동성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떤 체계로 수용을 해야 될 거냐, 어떻게 우리 자원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결을 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로서 가상 발전소라는 것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가상 발전소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임의의 불특정 자원들을 모아가지고 태양광 발전이면 태양광 발전, 풍력이면 풍력 이런 것들을 모으고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걸 같이 합쳐가지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자원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패시브하게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생산하던 자원들을 좀 더 수급 가능한 자원으로 디스패치 가능한 자원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소규모, 중소규모들 분산 자원을 모아가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접근 방식들이 사회적인 편익 관점에서 보면은 신규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원들을 모으는 것이 좀 더 경제적이다. 그리고 사회적인 수용성이 높다라는 것이 내비건트의 리서치에서도 발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차 예기본에서도 스마트 에너지 산업 육성에서 대표적인 사례로서 VPP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전기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열도 하나의 좋은 저장 장치가 될 수 있고 다양한 기술들이 융합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발전 사업자나 새로운 이제 신사업자들의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뭐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넥스트크라프트 베르케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미 지금 상용 VPP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유 자원이 한 7,800개, 지금 한 8,000개가 좀 넘었더라고요. 이 정도가 되고 용량으로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7기가, 8기가 지금 7기가가 넘었을 거예요. 넘었고 6.8기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7.2기가 정도로 알고 있고 연간 한 12.1테라 정도를 판매를 했습니다. 이 용량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도 2040년까지 신재생 수용을 위해서 한 52기가와트 정도의 유연성 자원이 필요하고 호주도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ESS를 넣어보겠다라고 하고 있고 PGE도 500메가 정도의 규모로 VPP를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 경제적으로도 대체가 가능하고 기존의 발전소를 사회적인 수용성이 높은 새로운 좋은 자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꾸 확장을 해가지고 새로운 자원으로서 활용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흩어져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묶어주는 과정에서 디지털 뉴질하고도 잘 맞고 또 개통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통제되지 않던 자원들을 우리가 통합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자원들이 신재생 에너지에 기반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린 자원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독일의 아까 넥스트크라프트 베르케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스타트크라프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좀 더 큰 규모로 12기가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한 20테라와트 아워 정도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스타크라프트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약 61테라와트 정도의 발전 용량을 가지고 있는 큰 발전 회사고요. 그중에 한 93% 정도가 재생 에너지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노르웨이에 있는 퍼블릭 젠코에 의해서 소유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넥스트크라프트 베르케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벤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흩어진 자원들을 모아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는 양쪽에 좀 이 스펙트럼의 극단에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갖다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가상 발전소가 됐든 신산업이 됐든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좀 이렇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들을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냐 하면은 첫째는 분산 에너지가 막 보급이 되고 있는데 개통 안정화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와 이 분산 자원이 들어와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대신에 불안정을 일으키는 주체가 분리가 돼 있어요. 발전 사업자는 그냥 생산해서 판매하는 대로 킬로와트아워로 돈 받고 REC 받으면 끝나는 거고요. 거기에서 생기는 개통에 대한 문제들은 KPX나 한전이 지금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도 하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많은 신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을 보더라도
그냥 발전 설비 설치해서 유지 보수하면서 S&P 플러스 REC로 팔거나 한전의 PPA로 팔거나, DR 같은 경우도 자원 모집해서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면서 DR 시장으로 팔거나, 굉장히 심플한 수직 구조의 이 산업 체계를 이 프로그램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속에서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원가를 낮춰가지고 수익성을 확보하는 한 가지 모델밖에 안 생기는 거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자원별 단일 시장으로 또 연결이 되어 가지고 ESS를 가지고 지금 이제 태양광이랑 붙여 가지고 뭐 REC 5.0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고 시프트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뭐 3시간 정도 저장해 가지고 시프트 한 시간에 한 2-3시간 정도 방출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ESS는 대부분 리튬 이온을 쓰기 때문에 사실은 FR이나 훨씬 다른 비싼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느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카를 가지고 그냥 국도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ESS를 가지고 어떨 때는 FR 시장으로도 갈 수 있어야 되고, 어떨 때는 램핑 시장으로도 갈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못 팔 때는 에너지 시장으로도 갈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다양한 활용을 통해 가지고 경제성을 높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독립된 시장으로 존재하다 보니까 그런 발전성이 굉장히 제한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업자 관점에서 보면은 첫 번째, 신규 사업에 대해서 미래 규모의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DR 사업 같은 경우도 작은 자원들 모아가지고 갖다 주고 수수료 좀 받고,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이 될까, 이 시장에 참여했을 때 과연 내가 할 만한 규모가 될까, 이런 것들이 예측이 잘 안 되고요. 이제 지금 있는 분산자원 중개시장도 유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그리게이터 입장에서 이런 자원들을 모아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막상 모으려고 보니까 내가 직접 투자한 자원을 모으는 건 용이한데 남이 투자한 자원은 어떤 식으로 모을 거냐, 어떻게 해야 내가 자원을 확보할 거냐,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리스크 늘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희가 가상발전 연구회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모델은 좀 통합형으로 이런 사업자를 새롭게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보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VPP 사업자를 저는 이제 IDP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자한테 많은 보조금 제도를, 보조 인센티브든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몰아서 집중을 해주고, 이 사업자가 자기 자원을 가지고 여러 군데로 좀 이렇게 멀티플한 오브젝트로 움직일 수 있도록 룸을 만들어 주자. 대신에 뭘 하느냐? 이 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확산하고 안정화에 기여하는 의무를 같이 부여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의무가 없이 그냥 판매만 하고 있던 것에서, 자, 대신에 REC도 좀 네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백업을 하게 해줄게. DR도 모아서 올 수 있게 해줄게. 뭐 아리백도 네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분배를 하거나 자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해줄게.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을 만들어 줄 테니까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고 좋은 자원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시장에 가서 수익을 내라. 단 개통의 안정화에도 동시에 기여를 해라. 좀 이런 식의 의무를 주고요. 이 속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적자는 보지 않을 정도, 기존의 우리 수익 모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사업 모델을 설계를 하는 대신에 이 사업자한테는 좀 큰 볼륨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속에서 기술 혁신을 해라라는 겁니다. 돈을 자꾸 우리가 태양광에서 투자금 얼마에 연 이자율 얼마에서 회수 몇 년 이렇게 따지지 말고, 좀 이 안에서 광고 모델이 됐든 빅데이터 모델이 됐든 태양광 이 디벨롭이 됐든 카쉐어링이 됐든 전기차 쉐어링이 됐든 좀 이런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혁신적인 모델을 가져오고 그것과 결합을 해 가지고 뭔가 좀 사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을 하고 혁신적 BM을 통해 가지고 자체 수익성을 확보해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요. 대신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사업 모델을 좀 단순화해주고 극대화시켜줘서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자한테 룸을 주겠다. 이런 모델을 제안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또 하나 요구하는 거는 기회를 주는 대신에 리스크에 대해서 책임도 져라.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로서 망할 수 있으면, 만약에 사업을 잘못 디자인했으면 망할 수도 있는 거고 돈을 더 벌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예로 제안을 하고 있는 플로우인데요. 이제 여기 있는 사업자가 VPP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업자가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산 자원을 모집을 하는 겁니다. 이 자원들이 전력 시장으로 바로 가거나 한전한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자에게 분산 자원이 있을 때
REC와 전력시장으로 갈 수 있는 역할을 대행을 이 VPP 사업자를 통해서 매집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하고요. 분산자원 입장에서는 특별히 손해보는 일이 없이 동일한 수익 구조로서 S&P하고 REC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되면 IPP 사업자가 IDPP 사업자가 이렇게 자원을 모집하는 게 많이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에 있어 가지고 밑에 하나의 이 RA 사업자라는 걸 둬가지고 IDPP 사업자가 자원을 직접 매집하는 것보다 그걸 대행을 해서 매집을 하는 이런 체계를 좀 만들어주고, 이 사업자가 캡코나 KPX나 발전사들하고 연동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개통 안정화하고 경제성의 확보에 우리 국가적인 이 개통 안정성의 확보에 기여를 하면서 새로운 사업자로서 포지션을 해보는 건 어떠냐, 이런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선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좀 이렇게 우리가 사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되게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이걸 하면 얼마를 보상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좀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사업자가 생길 거야. 그래서 우리 전력 산업에 뭐 전기뿐 아니라 설비도 좀 있으니까 한 100조 되는 규모가 있다라고 했을 때 한 1조짜리 한 10개 정도의 IDPP 사업자 같은 걸 만들고, 이 사업자한테 좀 많은 개통 안정화와 재생 에너지 보급의 의무도 주고 대신에 사업의 기회도 만들어줘서 이제 이런 시장을 새롭게 좀 만들어 보면서 우리 개통 안정화를 같이 추구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관점에서 보면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한전 입장에서도 기존에 있던 개통 운영의 책임이 좀 더 경감되는 효과가 있고요. KPX 입장에서도 볼 때도 기존에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 자잘한 자원들 대신에 좀 큰 사업자들 몇 개 하고 조율을 하면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하면 되는 장점이 생기고요. 신사업자 관점에서는 일단 사업을 볼륨이 커지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을 설계하기가 쉬워지고 DER 모집도 용이해지고 이러한 속에서 기술적인 혁신도 가능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정책적이나 사회적으로 볼 때도 전체적인 코스트가 줄어들고 좀 사회적인 수용성도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사업자가 발전 사업자의 지위로 갈 거냐, 에너지 신사업자의 지위로 갈 거냐라는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좀 볼륨을 만들어주자. 사업자에 대해서 볼륨을 만들어주고 석세스한 스토리들을 만들어주자. 대신에 요구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회와 리스크에 대해서 밸런싱을 갖도록 하고, 이 조건들은 최소한의 사회적인 비용으로서 보급을 하자, 진행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것이 큰 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논의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해관계들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정책적으로 보면 디시전을 내리는 과들이 이렇게 얽혀 있게 되는데, 좀 이러한 문제들을 같이 통합을 해놓고 REC 문제라든지 신산업 문제, 분산 에너지 문제, 스마트 그리드 문제, 그 다음에 이 요금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좀 한 틀에 놓인 상태에서 이런 체계를 좀 설계를 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은 이제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 위기인 동시에 또 우리 전력 산업에서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것들이 혁신적인 좀 기업들이나 산업이 생길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로 만들었으면 한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